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록펠러인데요. 그는 국왕들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산을 모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우리 돈으로 45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록펠러를 모르고 돈이나 사업을 안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록펠러가 이런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정유회사를 통해서죠. 전성기 시절에 그는 전 세계 석유 산업의 90%를 석권했는데요. 20세기 초 독점금지법으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석유 회사들이 스탠다드 오일의 일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록펠러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큰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록펠러는 1839년에 태어났는데요. 먼저 록펠러 부모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죠. 아버지는 지금 말로 약장수였다고 하네요. 효능도 없는 약을 화려한 언변으로 속여 파는 사기꾼이죠. 매일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요. 심지어 두 집 살림까지 했다고 하네요. 록펠러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커서 절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와 정반대였던 모양입니다. 독실한 침례교 신자였고요. 록펠러에게 항상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라고 가르쳤죠. 다행히 록펠러는 어머니 가르침대로 한평생을 살았죠. 평생 사업에만 몰두했고 가정에도 충실했죠. 술과 담배를 평생 하지 않았고 극도로 검소했고 번 돈의 10% 이상을 항상 기부함으로써 10의 1조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평생 지켰죠. 록펠러에 대한 특이사항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점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록펠러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신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확고히 믿은 것이죠.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신은 신의 계획에 따라 가능한 많은 돈을 벌 것이고 그 돈으로 세상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 소명이 있다고 믿고 사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일이 풀려나갔고 록펠러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죠. 자, 이제 록펠러의 사업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록펠러는 24살 때 클리브랜드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신의 계획이 진짜 실현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1859년 클리브랜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타이투스빌이라는 도시에서 미국 최초의 유전이 발견된 것이죠. 펜실바니아 오일 러쉬라는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전을 찾아 타이투스빌 근처로 몰려들었죠. 이 지역은 30년 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 유전의 중심지가 된답니다. 지금은 중동이 원유의 중심지지만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 원유 생산의 중심지였죠. 이런 점에서 타이투스빌 유전 발견은 오늘날까지 미국 오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록펠러라는 탁월한 사업가가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유전 발굴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록펠러는 클리브랜드에 정유 공장을 설립하는데요. 이게 록펠러의 첫 번째 신의 한 수였죠. 유전 개발은 운이 좌우하는 도박이라면 정유 공장은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록펠러가 정유 사업을 선택한 데는 도박꾼 아버지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정유 공장은 주로 원유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일을 했는데요. 석유는 밤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던 고래 기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었죠. 정유공장 설립과 함께 록펠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것은 석유의 품질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정유공장마다 석유 품질이 달라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정유공장 이름을 아예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장명하죠. 석유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록펠러의 의지를 담은 회사 이름이자 제품 브랜드였죠. 품질 좋은 석유를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파고든 것이죠. 그럼 석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록펠러는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경영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품질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석유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록펠러는 당시 정유산업이 갖고 있던 또 다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되는데요. 석유는 원유의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당시 다른 정유 공장들은 석유를 추출하고 남은 원유 불순물을 그냥 강에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록펠러는 매우 검소한 사람이라 뭘 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석유 추출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석유를 추출하고 나서 남은 일부 부산물은 정유 공장의 연료로 사용했고, 일부는 윤활유, 바셀린, 파라핀, 왁스, 아스팔트 등을 추출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 결과 록펠러 정유 공장은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공장이 됐다고 합니다. 록펠러의 다음 목표는 석유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춰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었죠. 탁월한 전략이죠. 가격을 낮추려면 먼저 생산 원가를 낮춰야 했죠. 록펠러는 원가를 낮추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했죠. 석유 추출 부산물을 재활용한 것도 원가를 낮추는데 당연히 기여했고요. 원유와 석유 배송에 필요한 드럼통과 파이프를 직접 만들어 쓴 것도 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책이었죠. 그리고 록펠러는 원가를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유 공장의 크기를 키우는 것임을 간파하게 되는데요. 정유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정유 공장의 규모를 키우려면 경쟁자를 제거해야 했죠. 록펠러가 경쟁사를 제거하는 방법은 매우 신사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말이 신사적이지 조용히 위협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쟁 정유사들을 찾아가서 스탠더드 오일의 회계 자료를 보여주면서 거절하기 어려운 인수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자신의 회사와 비교해서 원가가 훨씬 낮은 스탠더드 오일의 자료를 보고 경쟁자는 록펠러와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회사 매각을 거부하면 록펠러는 바로 가격 경쟁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는 도산했죠. 도산한 후에 경매로 나온 경쟁사를 록펠러는 싸게 인수한 것이죠. 당시 록펠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 학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1872년 록펠러는 불과 4개월 만에 클리브랜드에 있던 경쟁 정유사 26개 중에 22개를 큰 소란도 없이 인수한 사건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록펠러 자신은요,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자신을 정유산업의 구세주 또는 자비의 천사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자신은 약한 회사를 흡수해서 정유산업 전체를 보다 강하고 효율적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진짜로 믿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믿는 학자는 별로 없지만 저는 록펠러 관련 기록들을 보면 볼수록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데요. 록펠러는 석유의 최종 소비자 가격을 약 80% 낮추었거든요. 1870년 전에는 소수의 부자만이 석유를 사용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록펠러 덕택에 미국의 모든 가정이 석유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모든 가정이 밤에 불을 켜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범죄율이 축소되었고 문맹률이 낮아지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록펠러는 석유의 민주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석유의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록펠러의 열망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석유의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 원가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운송 비용이었죠. 당시는 클리브랜드와 피츠버그에서 정제된 석유를 철도로 미국 전역에 수송했다고 하는데요. 1870년대 중반 록펠러의 석유는 미국 철도 화물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는 철도 화물에서 중요한 품목이었죠. 이 얘기는 철도 회사와 운송 비용 협상이 가능할 정도로 록펠러는 협상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결국 록펠러는 반더빌트가 소유한 철도 회사를 압박해 무려 30%에 달하는 운임 할인을 받아내는데요. 30% 할인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반더빌트는 어쩔 수 없었죠. 석유가 철도 화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록펠러가 경쟁 철도 회사로 가면 반더빌트가 1등 철도 회사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당시 미국 철도 산업에서 반다빌트와 쌍벽을 이루던 철도 재벌이 펜실바니아 철도 회사의 토마스 스캇이었는데요. 록펠러는 반다빌트와 스캇을 오가면서 철도 운임을 계속 낮췄다고 합니다. 결국 반다빌트와 스캇은 자신들이 록펠러라는 괴물을 창조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이었죠. 철도 재벌과 정유 재벌, 전통 재벌과 신흥 재벌 간 전쟁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철도 산업과 전면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미국 전역에 거대한 파이프를 깔아 석유를 운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석유를 파이프로 운송하는 것은 단거리는 가능했지만 여러 기술적 문제 때문에 장거리 운송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때였거든요. 하지만 록펠러는 유능한 인재를 동원해서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했죠. 결국 록펠러는 4,000마일에 달하는 오일 수송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게 되죠. 그동안 정유산업 발전에 맞춰서 시설 투자를 했던 철도 산업은 치명타를 맞은 것이죠. 반더벨트는 워낙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 그런 대로 버텨냈지만 나머지 철도 회사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879년까지 미국 철도 회사의 3분의 1이 도산을 하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철도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미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죠. 록펠러가 나오기 전까지 철도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이었죠. 월가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 60%가 철도 주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록펠러 때문에 미국 산업의 중심이 철도에서 오일로 옮겨간 것이죠.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보통 그 원흉을 찾으려 하는데요.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 원흉으로 록펠러를 지명하게 되죠. 펜실바니아 주에서 록펠러를 오일 거래 독점으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록펠러는 나머지 생애 내내 미국 정부의 독점금지법과 투쟁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이 록펠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록펠러의 일생은 한마디로 경영학 교과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정유산업을 선택한 사실, 정유산업의 핵심을 규모의 경제로 보고 규모를 키워 원가를 낮추는 일에 집중한 점, 모두 탁월한 전략이었죠. 석유의 최종 소비자 가격을 80%나 낮춰 수요를 창조한 것 역시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굳이 흠을 잡자면 독점금지법이라는 법적 환경을 과소평가했다는 점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당시의 미국 기업 환경에서는 예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록펠러가 우리 경영자에게 남긴 교훈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그가 사업에 매진했던 이유, 즉 사업의 목표를 들고 싶은데요. 록펠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했죠. 신의 계획에 따라 가능한 많은 돈을 벌 것이고 그 돈으로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 소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록펠러는 재산의 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죠. 사업을 하는 이유가 숭고할수록 사업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생기고 그 결과 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경영학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이 믿는 것이 핵심이죠. 경영자 여러분들도 자신이 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